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경의 한세구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밤에 파월 의장이 미국 국회 하원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 장중에 나왔죠. 그래서 오후에 조금씩 미국 시장이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별 커다란 움직임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거라는 거를 시장에서 다 예측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그래서 보합권에서 다우나 S&P 500은 좀 강보합, 나스닥은 조금 밀리는 이제 약보합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작 재미난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이거를 좋게 받아들였죠. 이 기회를. 그래서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는 매수세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했고 계속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그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줬어요. 오후 들면서 기관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돌았으면서 순매수를 좀 확대시키면서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3,300억이 넘게 거의 3,400억에 가깝게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은 1,000억 조금 넘게 샀고, 기관은 2,000억이 조금 넘게 사고, 개인만 3,300억, 3,400억 수준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이게 매도 사이드에 잠깐 섰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이제 빠르게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1,15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다시 1,055.82포인트로 장중에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종가까지 잘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종가는 1,054.31 포인트, 그러니까 어제보다 0.99, 그러니까 거의 1%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이 좀 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수가 이제 급격히 이 외국인들 매수에 힘입어서 올라오니까 거기에 따르는 차익 실현이 나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은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순매도가 오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게 모처럼 삼성전자가 1,100원이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인 신호탄이었으면 좋겠는데 어젯밤 오늘 아침 새벽 사이에 전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제 IT 쪽에 대한 좋은 리포트가 진짜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뜨거운 감자죠. 삼성전자가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재미난 거는 삼성전자가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가 좀 비교적 강하게 들어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관련주가 오늘 좀 올랐어요. 이게 좀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이러죠. 근데 요새 이제 그런 이슈에 관련된 것들이 길게는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돌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보다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면서 운동도 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운동, 짐에서도 운동 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잖아요. 음악 트는 것도 빠르기가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이런 거 이제 복잡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전거 타고 다니면 페달을 얼마큼 빨리 젓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관련주가 나올 때 나왔습니다. 예.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다가 금방 그만뒀지만 자전거를 하나 사서 좀 타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 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MLCC, 우리 잘 아는 적층 세라믹 캐패시티,
이거는 이제 애플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그 새로 나온 아이폰 그 13, 거기에 생산량을 20%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그 계획을 발표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부품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돼서 이게 상당히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반사이익 뭐 이런 것 등등해서 오늘 이제 MLCC 관련주들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서 이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뭐 얘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디지털 달러에 대한 그동안에 쭉 연준이 점검하고 있었는데 이 점검 내용을 9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유럽 은행도 유럽연합의 유럽은행도 이 디지털 유로화에 대해서 이거를 검토에 착수했다.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쪽이 또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보톡스 이게 수출이 의외로 기대 이상으로 많이 됐다. 이 코로나하고 보톡스하고는 좀 관계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됐다 그래서 또 보톡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제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 시장이 지금 어떻다는 걸 이제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감이 잡히시죠? 네. 굉장히 그 빠른 순환 상승을 하고 매일 달라요. 그 시장이.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짧은 이슈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어제 파월 의장이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언제까지? 예, 그건 뭐냐면 그 고용, 완전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직도 700만 개나 모자란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으로 갈 때까지 우리는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국회에서 그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연준이 얘기하던 입장을 그냥 재확인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거를 이제 반응을 크게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한 거죠. 만약에 유동성 축소가 본격적으로 착수되지 않고 축소에 관한 검토만 시작을 해도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국에서 그런 일이 딱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이머징 마켓 쪽을 이제 줄일 거란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근데 지금과 같은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 이러면 영원히는 아니지만 한시적일 수는 있지만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일단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까지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좀 현선물 다 매수를 좀 강력하게 했어요. 뭐 선물에서도 4,700억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덕분에 이제 환율은 이제 원화가 계속 이게 약해지는 거 걱정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1141원 40전. 그래서 어제보다 7원 정도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뭐 1141원 수준이니까 뭐 그냥 편안하지는 않죠. 이 정도 환율은. 그래서 시장 내부의 움직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어제랑 또 다른 움직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은 또 뭐 호텔 신라 여행 뭐 이런 것도 오르고 말이죠. 또 LG화학은 오늘 빠지고 SDI는 오르고, 그러니까 어제랑 계속 반대요. 카카오는 빠지고 네이버는 오르고, 뭐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원전 관련도 원전 해체, 원전 관련 뭐 이렇게 해서 다 그것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지금 순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꼭 제 생각이 아니라 시장은 그렇게 지금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을 결정적으로 끌고 가야 될 모멘텀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유동성 축소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거는 한시적이지만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좀 어려웠을 텐데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시장을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뭔가의 그 결정적 모멘텀은 뭐 다른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시장을 놓고 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그러니까 뭐 언택 컨택, 뭐 성장이냐, 뭐 경기 민감이냐 이런 거 나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그럼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걔네들이 그냥 서로 바꿔가면서 하루는 이쪽 같다 뭐 이러는 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류 자체가 아니라 이미 답을 준 그 종목들이 좀 빠졌다가 쉬었다가 또 갔다가 또 그 자기가 쉴 때는 또 딴 쪽에 올라가고 이런 거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새로운 시장을 상승으로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있어요. 유동성은 찾고 도는데 결정적으로 이거를 작년처럼 앞장서서 끌고 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지금은 더 이상 비싼 주가, 그러니까 싼 주식이 없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러잖아요.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싼 거다, 빠졌다는 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계속 지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시장이 또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시장 외적인 외생 변수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뭐 타게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이 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거는 코로나랑 관련된 거, 현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거죠. 코로나가 우리가 아주 눈에 띄게, 뭐 변이고 뭐 어쨌고 하여튼 엄청나게 그 백신이 빨리빨리 접종이 되고 뭐 이렇게 돼서 하나씩 그 뭐 몇 퍼센트 이상 이렇게 맞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나라가 졸업자가 자꾸 생긴다 이러면 이제 뭐 그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예. 오늘은 제가 낮에 잠깐 8.15 머니톡에 가서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금토일 뭐 이때 이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백만개미에서도 뭐 못다 드린 얘기나 뭐 다른 각도에서 얘기 이런 거 했으니까 한번 살펴서 8.15 머니톡 이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썸네일 제목에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질문도 다 각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뭘 어떻게 질문을 하시는지조차도 제가 이해하기가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이 아니라 이 HMM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해드리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뭐 HMM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안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도 신경 쓰지 않으실 분들은 여기서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HMM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질문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HMM이 피크아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선 HMM이 최근에 굉장히 급격히 상승했잖아요. 그 급격히 상승한 거 뭐 때문에 그래요? 해상 운임이 올랐잖아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고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랭킹에 거의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매도 물량이 많죠. 공매도 물량도 이게 거의 랭킹 1, 2, 3위에 랭킹 뭐 1위는 아니지만 3위에서 5위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공매도라고 하는 게 일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공매도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원웨이 매매만 주로 일반 투자가들은 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렇게 퍼붓는 공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 모양이다. 이 수준에 와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오히려 대단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공매도를 그렇게 갖다 퍼부면 공매도를 치면 이게 흔들려야 되는데 제가 뭐 이제 뭐 도표도 보여드리고 뭐 그러고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위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봉 위주로 이제 한번 보시면 주봉 위주로 보시면 이게 공매도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지금 이제 이게 박스권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 위아래 선상에서 더 옆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도 이 정도를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맷집이 대단한 거죠. 이게 맷집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를 쳐놓은 사람들이 쉽게 커버링을 못할 정도의 애매한 위치를 가면서 계속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스는 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왜? 그동안 이제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 HMM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전환하면 6천만 주에 달하는 CB 전환을 가지고 이제 계속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HMM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아니다. 그러면 뭐 산업은행이 그거를 전환해갖고 지금 여기서 산업은행이 그거를 뭐 찔끔찔끔 판다 시장에다. 그러면 찔끔찔끔 다 팔기 전에 시장이 폭락할 텐데 그럼 산업은행이 그런 짓을 왜 해야 되냐? 그는 뭐냐? 그 제가 얘기했죠. 산업은행과 그 기타 그 정부 사이드 쪽에 속한 그거 다 합치면 37%가 넘으니까 이번에 이제 전환 사채를 전환하면 실질적인 지배권을 갖는 대주주가 되니까 향후에 이거를 블럭딜을 해서 넘길 때 어떻게 보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뭐 이런 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게 내일 상장되잖아요. 전 내일 알고 있는데 내일이 맞을 겁니다. 내일. 그래서 이제 이게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말에 전환했으니까 보통 한 보름 걸리죠. 그래서 이제 상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또 그 고비를 하나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HMM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6천만 주 이거 시장에 나오면 뭐 폭락하느니 뭐 어쩌느니 이러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폭락은 안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빙자해서 공매도 세력이 때렸는데 의외로 맷집이 좋게 지금 이제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또 피크아웃이에요. 여러분 피크아웃이라는 게 뭡니까? 실적이 상투쳤다 이거예요. 실적이.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해운 운임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나 아니면 해운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래야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까지도 괜찮은데 지금부터 피크아웃 걱정을 한다는 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걱정하려면 뭐 어느 기업 치고 지금 잘 나가지만 니네 그러다가 언젠가 한번 훅 간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측을 할 때는 좀 논리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 알지만 HMM은 뭐예요? 컨테이너 해운 회사예요. 컨테이너. 그래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지난 9일 기준으로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들잖아요. 3,932.25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이게 작년 대비해서 2.8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에 있는 글로벌 해운 그 리서치 그 기관이 있어요. 드롤이라고. 거기서 나오는 WCI라는 게 있어요. 세계 복합 컨테이너 지수라는 게. 거기에 보면은 8,795불 77센트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이거는 1년 사이에 4배 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르게 된 그런 배경이 왜 오르냐? 왜 갑자기 이렇게 4배 가까이 더럭같이 오르느냐?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이건 미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게 해상 운송업계의 가격 단합에 대응하겠다고 행정명령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오히려 이게 선사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운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코로나가 팬데믹이 딱 터지고 나서 운임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고 왜 주저앉았냐면 세계적으로 그 갑자기 그 무역량이 툭 떨어졌잖아요. 작년 3월에. 예. 그랬다가 작년 6월을 지나가면서부터 교역량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보복 소비. 코로나 때문에 막 못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미국도 막 그 가게에 돈 엄청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전제품 사고 뭐 하고 뭐 가구 사고 뭐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벌크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에 실어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벌크가 아니고요. 예. 이제 벌크는 여러분 아시지만 뭐 이런 곡물이나 뭐 석탄 뭐 이런 거 싣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40피트 컨테이너 안에다가 착착 채워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보복 소비의 대상 품목들인데 이게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증가는 그러니까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배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H&M 같은 경우는 성경 지명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거 12척을 이제 그 사이에 어려울 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벌크선이 신형으로 이렇게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효율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컨테이너를 싣고 다니는 판대기가 큰 거예요. 그래야 효율이 좋아지죠. 한 번에 갈 때 컨테이너 10개 싣고 가는 것보다 100개 싣는 게 낫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게 뭐냐면 항구 적체예요. 항구에 가면 그 싣고 간 그 물건을 배에서 내리고 우리 이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컨테이너선 막 이게 큰 크레인에서 도르래로 해서 이렇게 내리고 올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항구가 적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구가 적체되는 거는 그 갑자기 물동량이 늘어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미국 항만 노조하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항만 노조가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물동량 많아도 우리는 하루에 얼마 이상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온 데다가 그나마도 거기서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린 사람은 또 보름 동안 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못 내리니까. 보통 한 4일이면 갔다가 와야 되는데 빠져나와야 돼, 항구를. 근데 요새는 막 2주씩 항구 바깥에서 기다리고 이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컨테이너가 없어요. 컨테이너에 물건 내리고 빈 컨테이너를 해서 거기다 새로 채우고 이래야 되는데 컨테이너까지 이제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서 1년에 이 해상 운송 전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게다가 수에즈운하 사고까지 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 왜 수에즈운하 그렇게 해서 해결됐지만 그때 적체된 게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컨테이너 선은 약간 그 전기선 같은 거예요. 화물선이지만 우리 이제 셔틀버스 공항 가는 거 어디 호텔 이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선은 전기선이기 때문에 어느 항구 들렀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항구에서 적체되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해요? 이게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화주들이 이거 운임 이렇게 해서 우리 수출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공정위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동남아 항로에 대해서 이 선사들이 가격 담합을 했다 이래가지고 5,600억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겪으면서도 의외로 주가가 생각보다 잘 버텨요. 만약에 이 동남아 항로에서 더 벗어나서 한중일 노선까지 확대시키면 거의 과징금이 2조, 선사가 물어야 되는 과징금이 2조에 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담합이라는 게 왜냐면
우리 HMM은 D 얼라이언스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몇 개 그 선사들이 뭉친 게 있잖아요. 그 2M, 오션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D 얼라이언스, 이게 이제 3대 그 해운 동맹인데, 원래 이게 이제 배들은 이게 국제 관리예요. 근데 이거를 뭐 몰래 전화해서 야, 우리 얼마 받자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배가 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교차해서 뭐 이건 우리가 주문받았지만 니네가 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구체적인 그 단가에 대해서는 해당 선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이거를 공정거래 위반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 해운업법 29조에 보면 공동행위 자체를 이 해운업은 허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악유가 있어요. 5,600 과징금은 때렸지만 선사들이 그동안 진짜 무지 오랫동안 손가락만 빨고 지내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는데 여기다 이러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큰 로펌들이 여기 달려들어서 한판 붙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운업법이 특수법이라 공적거래법보다 우선한다는 이제 법적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도 재밌게 생겼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면 해운 선사들이 우리나라를 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나? 뭐 공정거래도 좋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수출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비싸서 그런 것도 또 국민들의 어려움이니까 좋지만, 이제 그러면 또 우리 항구를 안 써요. 그런 데서 되는 것도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라, 이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법적 다툼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그 중간에 여러분 아시면 포워딩 업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선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포워딩 업체라는 게 뭐냐면, 이 물건을 외국으로 가고 오고 안전하게 최종 그 목적지에 있는 그 구매자한테 도착하게 하는 일관된 모든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나, 택배에서 그 선사들은 트럭으로 이렇게 알려는 거고, 실제는 택배 회사가 이거를 하는 게 이제 포워딩 업체인데, 사실은 포워딩 업체의 폭리도 상당히 커요.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뉴스 나오는 거 제가 이제 이렇게 뉴스, 해외 뉴스 같은 거 보면 포워딩 업체들 중에서도 아주 폭리 취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정작 선사가 하는 것보다 포워딩 업체가 더 많이 받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기다가 과징금을 때리면 이게 이제 운임이 잡힐까? 근데 이제 그 과징금을 자꾸 운임에 넣게 되면, 왜냐하면 배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헤엄쳐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비싸도 가야죠. 근데 과징금까지 때린다? 그래, 좋아. 과징금 받고, 우리 또 올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선사들은 이 호기를 그냥 놓칠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기별로 보면 HMM 같은 경우에 거의 분기에 1조씩 벌어들이는데, 그럼 1년에 4조 버는 거 아닙니까? 그 PR 지금 보면요, 굉장히 낮아요. 한 4, 5, 뭐. 그럼 이거를 과연, 그래서 이제 HMM에 대한 제 생각은, 이거를 짧게 오늘 사서 막 뭐 일주일 후에 팔아서 얼마 먹고 이런 주식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업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거를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에 완전히 이것만 실어놨다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만, 일부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는 분들은 뭐 그런 긴 호흡으로 초조하실 거 없어요. 월봉 보시면 그냥 그동안 끌고 올라온 거에 비하면 적절한 조정을 받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문제만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는 순간 공매도가 쫓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일부 내 포트폴리오에 일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느긋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오늘 영상은 뭐 이렇게 마치고,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